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니까요, 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른바 방산비리와 관련한 특집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그 기사 읽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법원이 지난 1월에 공군참모총장을 했던 김상태 씨, 공군참모총장이라면 포스타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서 2004년부터 6년 동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의 록히드 마틴 측에 넘기고 25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힘이었습니다. 전직 대장이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자로 전락했던 겁니다. 통영함 사건 아시죠? 통영함 사건이 촉발한 방위산업 비리에서 계급이라는 것은 돈 버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29일 현재까지 대장, 포스타, 별 4개, 3명 등 해군, 공군에서 비리 의혹으로 떨어진 별만 해도 21개입니다. 한 전직 해군 소장은 검찰 수사 도중 한강에 투신해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기밀이 유출되고 전투함 부품이 바꿔치기 되고 전투기 정비 대금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전장의 구인들에겐 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10배가 넘는 한 해 36조 원을 국방비로 쏟아붓고도 전력 열세 논란을 면치 못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장성들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총체적 비리나 유착, 이런 속에서 첨단 무기는 그야말로 맹탕 무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대목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경향신문의 보도였습니다. 마치 패망 직전 월남군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월남군이 왜 패망했습니까? 그때 독재자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싸우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해요. 죽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독재자의 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후방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후방에 들러붙어서 대통령 주변에서 월명패망한 시간 문제다, 이따위. 이승만이가 6.25 나기 전에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처먹겠다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노닥거리다가 결국은 망했던 겁니다. 무기의 그늘이라든지 뭐 비슷한 소설들 보면은 그때 당시 월남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패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별들, 장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장성들이 그 모양이니까 월남 결국 패망했던 겁니다. 대한민국도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북한보다도 10배나 넘는 매년 36조 원의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언제나 미국이 철수하면은 우린 죽습니다. 이따위 패배주의 언사나 내뱉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 자신들이 벨 달면 어떻게든 방산비리 저질러서 돈이나 챙기고 전역하자, 이런 식의 잘못된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쪽팔리는 거는요, 지난 3월 17일 북한 관영 노동신문의 오면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에서 그것도 소개해놨는데 이렇습니다. 군 상층부 것들이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불량 군수품을 사들이도록 한 결과 괴뢰 군 부대들에게서 무기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각종 사고들이 연발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국군의 비리를 놓고 비웃은 대목입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올바른 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별들은 빛을 못 봐요. 제가 보기에는
별 한 칸씩 올라가기 위해서는 온갖 로비를 하고 그 로비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별들의 월급 가지고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든 부정을 저지르든 해서 진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빚진 돈들을 퇴직하고 나서 무기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 로비스트로 돈을 받아먹고 군사 기밀을 빼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사회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권력, 누가 권력을 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대통령부터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국정을 챙기기라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주변에 있는 황간 내시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은 무슨 사고가 나도 잇따라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일단 현직이니까 일단 뺀다 손 치더라도 이명박 한 거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맨 윗대가리가 썩어 있으니까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청렴하고 비리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 풍토를 갖고 있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부패해 있었으면 김영란법이 다 제정됐겠습니까? 정말 아침에 신문 읽어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한숨이 나와서 저도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첨단 무기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전직 장성들의 로비에 의해서 쓰레기 물품으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레이더가 어군 탐지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그래도 그 로비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통과가 되고 특전사에 지급되는 방탄 장비가 순 엉터리 섬유를 써가지고 일본이 아니지 북한의 주력 무기인 AK-소총 뻥뻥 뚫리는 그런 것들을 특전사에 납품하고도 뻔뻔스럽게 로비하고 돈 받아먹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한숨만 나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이번에는 권력을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달릴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바꾼다고 해서 100%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부패의 10년 최소한 고칠 수 있는 첫 단추는 제대로 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도 없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열람권은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의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을 위한 편의와 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요구를 보안상 문제가 있고 시설을 만드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거절했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날인 2013년 2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최근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진짜 뻔뻔스러운 인간이구만. 예. 참나. 집에다가 네. 설치했답니다. 아, 옛날에 사저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국가기록원법을 만들면서 예. 그렇게 하라고 그 규정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퇴임 전에 했으면은 네. 국가기록원에서 현직 대통령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해줬을 거예요. 네. 근데 퇴임하고 나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봤죠. 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면은 법에 따라서 설치해달라 막 그렇게 됐는데 아예 뭐 돈 드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명박은 퇴임 전날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열람 장비를 설치했답니다. 아니 근데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경향신문 사설은 아마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들어보죠. 예. 예. 자, 경향사설을 골라왔고요. 네. 이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통령 기록 불법 열람했나라는 그렇지. 제목입니다. 불법 열람 여부가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사저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것은 2010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의 열람권 행사를 불법 유출이라며 각종 정치적 공세와 법적 고발 조치 등으로 맹공했던 전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난 대선에요. 그때 보면은 진짜 예. 나쁜 놈들이야. 뭐냐면은 뭐 하드디스크가 어디 있니 없니 그거를 그렇죠. 뭐 복사해 갔니 맞니 온갖 그냥 뭐 무슨 관계자 운운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비밀리에 예. 청와대를 갖다 온라인으로 덮쳐가지고 뭐 비밀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무슨 해커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랬던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참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이 인간들은 뻔뻔스럽게 이러고 말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도 경향신문은 따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이나 비밀 기록으로 관리됐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해서 많은 의혹과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저에서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의혹이 또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열람권 행사에 한없이 엄격했던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이 이 전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 이처럼 각종 의혹과 구설에 시달리는 모습이 딱하다고 경향은 또
말을 합니다. 떳떳하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든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시간인지 지랄인지 그것만 안 냈으면은 예.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예. 근데 박근혜에게 경고장을 날린다고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걸 갖다 이제 썩 알기니까 문제가 된 건데. 예. 거기에 보면은 사실 지정기록물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뭔가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즉시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시한을 지적한 게 지정기록물입니다. 15년, 20년, 30년. 이제 그렇게 했던 지정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했다는 흔적이 그 책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불법 열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법에 따르면은 전직 대통령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봤다고 해서 그거를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되죠. 누설하든가 아니면 책 같은데 인용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게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과거에 국정원장에 했던 모 씨가 자기 책에다가 썼다가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을 했던 양반이죠. 근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도 그 책에 쓴 일부가 국정원에서 누설을 금지한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을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식으로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이제 지정기록물도 일종의 국가 기밀이죠. 이때 아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온갖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진짜 양심이 없는 인간들 같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임기 초반부터 기록물 문제를 붙잡고 늘어졌죠, 사실.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NLL 대화록 문제까지 간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대선 치렀잖아요. 보면은 진짜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닌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들이 양심에 아무리 털이 나도 더러운 털이 나도 그렇지. 그리고 그때 그렇게 떠들어댔던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지금 왜 주둥아리 꼭 닫고 있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꼴보기 싫고 이명박이는 우리 편인데 굳이 조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마인드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는 이게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있어도 결과적으로 상관이 없고 누가 봤어도 결과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는 것들까지 토막토막 내가지고 단초만 계속 흘리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NLL 대화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NLL 대화록이라는 게 결국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는 지정기록물로 하지 마라. 네. 지정기록물로 하면은 전직 대통령이 열람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지정기록물을 싹 빼버리고 이거를 이제 다 정리하게 해서 봉화가 아니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든 다음에 초안은 폐기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이걸 국정원에다가 보관을 시켜놨던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또 국가기록원까지 찾아간 야당 의원들도 병신들이긴 합니다만은 그 얼마나 병신들한 거예요.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야. 국가지정기록물이 아니니까 없는 거야. 당연한 거지. 대통령이 국가지정물로 기록하면은 이거 이명박이가 혹시 남북 정상회담에 참고 못할까 봐서 그렇죠. 국가지정물로 지정을 안 하고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배려한 건데 대신 1급 비밀로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에 보관시켜놨던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국가기록원에서 마치 사초를 폐기했다고 이지랄을 했대고 진짜 해야 되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초 폐기라는 논란이 한 달이 뭡니까? 아니 굉장히 오래됐. 그냥 잠식해버렸죠, 전국을.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없는 건데 그걸 사초 폐기라고 몰아붙였던 그 언론들 어디 갔으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막 손을 보고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열람을 한 다음에 이거 좀 고쳐 해가지고 최종안 만들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으로 보내줬으니까 다 폐기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치 뭐가 있어가지고 폐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랬던 언론들 도대체 지금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참 병신짓을 했지. 나 그때 얘들이 국가기록원에서 결국 못 찾았다는 얘기가 결국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나도 지정기록물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없을 리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미스터리가 안 풀렸는데 진짜로 폐기했나? 이런 생각만 좀 들더라고요. 애당초에 그랬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 몰랐단 말이야. 병신들 아니야 진짜. 그 얘기만 한마디만 했으면은 방금 제가 했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지정기록물이 아닙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해놓으면은 저 이명박이 저게 인간이라고 저 인간이 혹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참고하려면은 뭐 절차가 복잡해서 불편을 받을까봐 아예 국가지정물을 기록 안 하고 그걸 다 문서로 만든 다음에 국정원으로 보내가지고 보관하게 했습니다. 국정원에 있으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한마디만 있으면은 그 사초 폐기니 뭐냐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거기 없는 게 맞는 거였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가기록은 없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 병신들이 가가지고 뭐 찾겠다고 하는 걸 보고 내 진짜 야당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 도대체 청와대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야? 마지막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표인데요. 문재인도 문제고 그때 국가안보실장인가 있었어요. 예. 아마 그런 쪽에서 대북 관련했을 겁니다. 국가안전보장 그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병신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문재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소상히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어차피 보고만 받는 위치였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무 담당자가 제대로 보고를 못한 거야. 실무 담당자가 뭐 안보비서관이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을 거거든요. 누구를 불러서 이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마라. 그럼 왜요? 대통령이 볼 때 불편하다, 못 그렇지. 보고 힘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혹시라도 남북 정상회담 하려면은 그 전임자의 그걸 기록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지정기록물로 해놓으면 못 볼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갖고 오면 내가 마지막으로 데스크 봐줄 테니까 그걸 문서로 만든 다음에 국정원으로 보내서 1급 비밀로 해놓고 대통령만 열람하게 하라.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받은 놈은 뭐한 놈이야, 그거.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어가지고 사초 폐기 지랄 발광을 할 때 왜 주둥아리 꼭 따고 있었던 거야? 난 그게 제일 묻고 싶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초 폐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세검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초 씻어내는 곳. 뭐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뭐 이런 거랑 비유하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왔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사초 폐기라고 떠들었던 그 언론들도 병신들이에요. 한마디로 뭘 모르고 떠들을 수도 있고 뭐 어쩌면은 알고서도 이렇게 엿먹으라 하고 떠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언론은 전자일 것이고 어떤 언론은 후자일 겁니다. 후자들이야말로 진짜 병신들이지. 병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언론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병신 짓을 하긴 했지만은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그 설안의 와중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진짜 그 때려 죽여야 될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게요. 그때 시국이 워낙 수상해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도 들리지가 않았던 걸까요? 노무현 대통령께 청와대에 있었던 놈이 했을 거 아니야. 그건 누구야 걔? 나 진짜 걔 알고 싶어 누군지. 열심히 외쳤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아이, 그게 안 외쳤어. 그 외쳤으면 당연히 보도를 하지. 아니, 내가 온갖 보도를 찾아봤는데도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그놈 찾아가지고 진짜 확 그냥.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건 결국은 진짜 간단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결론을 딱 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대통령이 참 그다음에 후임자가 그것도 인간이라고. 내가 보기 인간도 아니야. 저 인간이 정상회담 하면 저럴 테니까 안보 관련 분명히 비서관일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이게 지정기록을 하지 말고 국정원으로 보내라. 그 명령을 받던 사람이 그때는 최고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려가 부메랑이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배려를 했더니 그걸 이용해 먹은 놈들 아닙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럼 폐륜이에요, 폐륜. 그러면은요. 조금만 더 돌아가서 보자면은 국가기록원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와서 뒤지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니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지 않은 이상 노 대통령과 그리고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죠. 뭐 그냥 업무 인생하고 빠져나가는데 정상회담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당연히 비밀이니까 지정기록물로 돼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다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알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빨리 해명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커졌죠. 다 이용해 먹고 사초를 폐기했다고 별 지랄 발광을 그때 그게 온 나라의 보수 수구 세력들이 지랄 발광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때 뭐였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 인간 누군지 진짜 알고 싶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문재인 대표 만나면 그때 안보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듣고 국정원에 전달한 사람이 왜 그때 주도관에 닫고 있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셨어요? 네, 묻고 싶어요. 근데 또 드는 생각이요. 만약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 기록관이든 그때 실무 담당자였던 누가 이런 맥락을 다 공개했다고 치면 또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해도. 아니, 왜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대통령 기록관에 안 보내고. 아니,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지정 기록물을 하느냐 마냐는, 그때 당시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씹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초 폐기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갔겠죠. 적어도. 뭐 이용해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 라를 하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사초 폐기라는 말은 못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인데 그걸 난 지금도 묻고 싶어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의혹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뭔가 의혹이 만에 하나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답답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참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참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아무리 자기 이익에 배치된다고 해서 물론 그래요. 사실 민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진짜 비인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면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건데 어떻게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그때 다 미쳐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무슨 야망의 계절인가 무슨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전부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망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휴, 참. 누굴 원망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요, 이 안심 전환대출, 요매치 아주 난리인데, 요거 20조 원 추가 공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출시된 지 나흘 만에 올해 공급한도 20조 원이 거의 소진되니까 부랴부랴 공급을 두 배로 늘린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자칫 부실을 키워서 국가 재정의 부담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책이 과연 가계부채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 역시 따라다닙니다. 한겨레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사설을 통해서요. 안심전환대출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제목이고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그 자체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는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바꾸어서 금리 상승 때의 위험을 줄여보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이죠.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366조 원 정도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을 대상으로 삼았는데도 금리가 1%포인트 낮아진다는 소식에 신청이 폭주한 겁니다. 20조 원에 20조 원을 더해도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40조 원은요, 가계부채 총액의 3.6%에 불과합니다. 목표대로 대출 구조가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70%는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겨우 내고 있는 위험한 대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가계부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저소득층 대출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은행권 대신 제2금융권에 주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부실은 금융권 전체를 흔드는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부양 쪽에 기운 정책의 무게 중심부터 바꿔야 합니다. 빚으로라도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기조, 결국 여기서 비롯된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입니다. 이를 그냥 둔 채로 일시적, 부분적 개선책으로 신용만 낸다고 해서 가계부채라는 폭탄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한결이가 내가 궁금해하는 대목을 잘 짚어줬네. 예. 뭐냐면은 이제 20조 해가지고 40조를 한다는 게 금리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면은 40조는 못 씁니다. 담보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자라도 깎아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40조 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계부채의 3.6%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주택담보로 제1금융권인 은행에 대출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용등급도 높은 사람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살기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금리가 1, 2% 올라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뭐 신용불량은 아니지만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으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저축은행 가는 거죠. 이제 할 수 없이 저축은행을 가는 거예요. 저축은행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1금융권에서 안 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심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권에서는 일단 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줬다가 만약에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원래 이자라는 거는 리스크 대비거든요, 항상.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또 터질 수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금리를 낮춰주면은 예.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고, 지금 정작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 혹은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무대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괜찮지. 지금이야 뭐 저축은행도 사실 금리가 한 10% 안팎이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그래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버틸만은 합니다. 거기서 한 3, 4% 올라버리면은 진짜 지금 이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그야말로 폭탄이 되는 거죠. 폭탄. 그럼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적은 폭입니다만은 좀 가계 빚의 질을 좀 높여보겠다. 그걸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타겟팅이 잘못됐고, 그렇죠? 이런 거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진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별로 해당 사항 없고. 물론 이제 그런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금리가 내려가면 뭐 나쁠 건 없죠. 예. 건전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1% 내려가면 1억 대출 받았을 때 한 10만 원 정도 혜택 보지 않습니까? 월. 예. 그래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정작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아래에서 대출로 연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안 세울 수가 없지. 뭘 어떻게 세우겠어. 참나. 그러니까 이건 주택 경기를 부양시켜서는 안 되는 걸 갖다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어떤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이 정책도 결국은.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금리도 깎아줄 테니까 집 좀 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 내는데 겁먹지 말라. 이런 신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미국 금리 올리는 시기가 되면은 정말로 이 제2금융, 뭐 제3금융, 사채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진짜로. 아니, 이제 원래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미리 걱정을 하고, 위기다 하면은 사실 그 위기 안 옵니다.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어떻게든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난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정책당국이 정책을 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뭐 얘들은 책임의식이 있는 인간들인지, 나 진짜 참 모르겠어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여기 그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진짜 개판 5분 전이라서 그런 건지. 요즘 하도 이렇게 하니까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난리더라고요.
난리죠. 우리 예. 여기 저기 바로 옆에 국민TV 사옥 옆에 있죠. 사옥 바로 옆에 그 저기 메세나폴리스 건너편에 예, 푸르지오에서 지금 아파트 분양은 이제 끝났고 물론 거기도 40평 되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평, 30평 되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룸들. 예, 그리고 이제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이미 거의 완공됐고 예. 그 오른쪽에 다시 삼각형으로 저기 짓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100% 오피스텔로 짓는가 봐요. 그래서 400몇 세대라고 그러던데 사실 뭐 이제 정상적인 경기 환경이라면은 인기 있을 만한 곳이죠. 사실 바로 코앞이 한강변이고 그리고 합정역 역세권. 지하철이 두 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6호선과 2호선. 그렇죠. 둘 다 허접한 노선은 아니에요. 뭐 서울에 있는 지하철 치고 허접한 노선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6호선은 약간 좀 승객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더블 역세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워낙 주택 경기가 개판 5분 전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여기 어찌 보면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뭐 여기서 20몇 평대의 오피스텔 이거 해놓으면은 글쎄 잘 될까 의문이에요. 뭐냐면은 굉장히 저기 분양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내가 뭐 어차피 살 사람도 아니니까 지나가면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 정도로 얼핏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내가 저기 신호등 대기하면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분양가로 볼 때 위치나 뭐 신설 오피스텔 이런 걸 볼 때 최소한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글쎄 월세 100만 원, 120만 원 낼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서울 시내 씨가 안 발랐나 뭐 그런 걱정은 되더라고.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종문 고하고 있습니다. 고. 예. 하여튼 부동산은 참 하여튼 이명박근혜 정권은 자기들이 부동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꼭지로 넘어가죠. 자, 교육부가요.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서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걸 새로 도입하면서요. 거기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일선 수업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일보한 표준안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네. 표준안이라는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죠. 획일화된 안을 내놓겠다는 것도 아니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 내놓을 거면 제대로 된 걸 내놓든가 해야 되는데 기존 성교육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조차 배제시킨 겁니다. 성소수자에 관한 부분을요. 네. 이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 당국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다. 이런 비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 보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려는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이미 법적인 요청이자 국제사회의 기준이 된 지 오래죠. 국가인권위원회 법은요. 네. 평등권 침해 유형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과 함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이라고 규정한 거죠.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배우지도 존중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따돌림 등 실질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참여한 18세 이하 성소수자 가운데 45.7% 절반이죠. 이 정도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을 정도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종교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의 시각이 국가 교육 정책을 좌우하는 것 또한 헌법이 정한 정교 분리 원칙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소수자 관련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 차별을 배격하고 배려를 북돋는 시민교육의 일부분이겠죠. 이런 내용조차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면 21세기 문명 국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예. 아니 이게 결국 기독교계의 반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기독교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예. 뭐 성소수자를 갖다가 뭐 저 지옥에 보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나요? 내가 듣기로는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누구든지 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킬링 지저스라고 하는 걸 뭐 전 세계 동시 방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봤어요. 예. 저 텔레비 안 보지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디스커버리는 봅니다. 근데 히스토리 채널하고 해갖고 세 개가 나란히 있어가지고 이제 보는 편인데 킬링 지저스라는 그 이제 예수에 관한 일종의 영화예요. 이거를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무슨 뭐 바람이 불었는지 하여튼 그 영화를 한다고 해서 봤는데 우연히 본 대목이 바로 가늠한 여자에게 이제 그 돌로 쳐 죽이는 유태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쳐 죽이라고 오니까 예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인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예수를 보고 저 인간 또 무슨 얘기 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발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서 죄 없는 자 있으면 돌 던지라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늠한 자를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여자를 돌팔매로 쳐 죽이는 행위에다 처한 거거든요. 무시무시하더라고. 가늠하면은 사람을 갖다가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던지는 거예요. 맞으면 뭐 죽는 거죠. 예. 돌로 쳐 죽이는 행벌이야. 여하튼 거기에 이제 예수가 짠 등장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놈 던지라 했더니 아무도 못 던지더라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모세의 십계명에 나오는 가늠한 자에 대해서도 죄 있는 자 아니면 처벌하지 말라라고 예수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한민국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길래 성소수자를 갖다 차별하고 그리고 아예 그런 걸 그게 미국의 근본주의 교리를 갖다 갖고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미국도 그런 게 좀 있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개신교 종단에서 주로 그러죠. 네. 보면은 가톨릭 그러니까 전통의 기독교의 부정부패 비리 그 포악함, 잔악함 이런 게 싫다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결국 개신교의 아버지들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은 개신교가 가톨릭보다도 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누가 댓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구약에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했다고 하긴 하네요. 근데 사실 개신교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종교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지 않은 건 이제 유대교.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신약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뭐 완전히 얘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야? 뭐야 인간들. 그 초파리 생물학자 김우재 박사라고 계시거든요. 그 양반이 한겨레 신문에 뭐 칼럼 쓰잖아. 예, 그 쓰죠. 예전에 한 번이 동성애 논란과 관련해서 한 꼭지를 썼어요. 근데 뭐 그런 그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굳이 그걸 글로 썼겠죠. 그러니까 성별이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은 생물종 중에서는 퍼센티지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20%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변칙적인 성애를 가지는 그런 비중이 존재한다고 해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겠죠. 모든 생물종은 그러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이치라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소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다 왕따라든지 그런 것도 소수자들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이놈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뭐 박근혜 대통령도 리칸요 죽은 데는 조문 갔다고 그러던데 싱가포르가 그래요. 예.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맨날 사사건건 간섭하는 정부를 갖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부모처럼 일일이 간섭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갖 걸 세세히 다 간섭해요. 뭐 화장실에서 물 내리지 않으면은 뭐 벌금 얼마, 침 뱉으면 껌 씹으면 얼마. 구강성교 이런 거 그렇죠. 금지. 구강성교, 학문성교는 안 됨. 그거는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최근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사사건건이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라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부모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다스릴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나 뭐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죠. 대행교회 기독교 목사들이나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싱가포르를 롤 모델로 쓰는가 봐요. 아니 근데 닮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개인적인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노량진에 재수종합반을 다닐 때 그때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던 18살짜리 어린 친구가 있어요. 남자애였는데 너무 착하고 잘 따르는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거를 숨기다가 근데 그게 숨겨집니까? 그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몇 친한 사람들한테는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굴곡도 많았던 그런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친구였지만은 굉장히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런 걸 알았을 때 정말 땅이 꺼지는 줄 알았다고 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게 그렇잖아. 47.5%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형 난들 오죽했으면 이렇겠냐. 이성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성애를 해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본능에 이거예요. 각인된 그 뭔가가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에 지장을 전혀 안 줘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더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을 했는데 그 2층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문간방에 여자 두 분이 하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들이고 그분들은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성인들이었으니까 우리보다 누님들이죠. 그래서 누나하고 따랐는데 이상하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하숙집을 나가고 나서 주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둘이 레즈비언이었다고. 근데 나는 거기서 한 6개월가량 같이 생활을 했어요. 2층에 이제 들어가면은 문간방은 그 누나들이 살고 안에는 제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하숙을 하고 그 친구 지금도 같이 요즘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만은 이게 동성애라고 해서 그게 사회에 뭐 큰 지장을 준다든지 문제가 된다면야 또 몰라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하고 뭐 저녁 때 같이 귀엽다고 뭐 음식 같은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는 애들이니까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사회 좀 이상하게 보일 수야 있죠. 그러나 그게 뭐 어떻다고 자기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어색하다고 해서 배격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효준 PD.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세월호 진상규명, 차라리 정부가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가슴에 확 와닿네요. 예. 자, 정말 힘겹게 첫 발을 내디뎠었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특조위는요, 어제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한 아니다라면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특조위 활동을 중단하고 시행령안 철회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 사실상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계속 나왔지만은 어제부로 이게 명시적으로 선언이 된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해양수산부가 냈다는 입법 예고안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기획조정실은 업무 종합 조정, 조사 신청 접수 처리, 종합 보고서 작성 총괄 기능 등 특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가진 핵심 권한을 모두 나눠 갔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인 세월호 특조위의 핵심을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요. 정부 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 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했다. 이게 제일 골 때리더라고. 그렇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곳에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기획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미친놈 아니고 이건 도대체 당신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 가나 기획조정이 핵심 업무죠. 예. 아니 사실 뭐 박근혜에게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특조위가 결국은 해수부에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 해수부 공무원들을 기획조정 업무를 맡기면은 아니 해수부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영빈 소위위원장의 말은 단순 행정 사무 지원 정도에 그쳐야 되는 거다. 상식적으로 네. 현직 부처 공무원들이 온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위원회의 결정 기능까지 대신하겠다는 거다. 뭘 어쩌자는 거냐.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뭘 모르잖아. 아니, 뭘 알겠어요. 이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7시간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기획조정 업무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해수부 인간들이 혹시라도 자기 비리 제대로 파헤칠까 봐서 겁나가지고 들어가려고 발 넣으려고 아마 온갖 로비를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놀아놨다. 그렇지. 모르면 놀아나는 거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면은 도대체 이건 설명이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뭘 세월호 특조 활동을 갖다 방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7시간 동안 없어졌다고 해서 큰일을 했겠어? 예. 솔직한 얘기로. 자, 이 진상규명의 업무 내용도요. 정부가 이미 조사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에 한정하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안의 인적 구성도 문제인데요. 자, 정부는요, 파견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이 정무직을 제외하고 42대 43이 되도록 하자는 건데, 절반씩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기구인 이 특조위 내부의 인적 구성을, 민간인 반, 사실상 정부 공무원, 현직 공무원 반,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특조위가 뭘 하겠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세월호의 비리의 핵심은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특조위의 핵심은 우리 공무원 혹은 우리 안전 시스템의 어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애들 그렇게 죽도록 만들었느냐, 거기에 사실은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해수부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살펴보게 된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피조사 기관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무 처리 실무에 관해서는 여기 파견되는 민간인들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해서 절반 차지해버리면은 아마 위축돼가지고 석죽어가지고 못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투명하지 못한 절차, 요것도 문제 제기가 되는데 여당 추천위원들이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요, 해수부와 4차례 비공식 협의를 하는 동안 특조위의 입장만 설명했을 뿐 정부안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가 시행령의 주체라는 점에서 해수부가 법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의 원리나 어떤 취지를 따져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자, 지난해 11월 4.16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성이 된 특조위는 공식 출범하기까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새누리당 원내 현안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의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유출한 특조위 내부 문건을 인용해 규모와 예산을 거론하면서 그 유명한 세금 도둑 발언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해봤습니다. 지난 10일
특조위와 해수부 측이 시행령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나온 해수부 관계자도요, 세금 도둑 발언의 빌미를 제공한 바로 그 당사자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조위와 협의 당시 5인의 소수안을 선택했다. 5인의 소수안이라는 거는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걸 선택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전후 맥락이 조금 뭔가 선명해집니다. 지난 27일 해수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요, 특조위 안보다 소수안에 가깝죠. 시행령 안을 둘러싼 특조위와 해수부 양측의 마찰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셈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네. 결국은 제대로 된 안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한 그 새누리당이 만든 안대로 됐다 그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조위 내부의 여당 추천 위원들이 낸 소수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아니라고 그렇죠.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새누리당 아니지. 무슨 거기서 추천한 인간들이 했으면 새누리당 안을 내지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요. 특조위 당분간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행정 처리 업무만 하고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잠정적으로 보류한 채로 정부 시행령을 철회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멈춰서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들을 면담한 4.16 가족협의회 측도요, 해수부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특조위 측 의견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 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도 주변 정리 좀 잘해야 되겠네. 문재인 대표 정도는 즉각 만나자고 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은 또 뒤 파봐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세월호 일주기가 이제 보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1년보다 더 지난한 과정이 이 보름 사이에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글쎄요, 이 보름 안에 특조위가 정상 가동되는 쪽으로 뭔가 갈래가 잡힐지 난망합니다, 사실. 아휴, PD 브리핑 여기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해수부 공무원들로 채우고 기획조정 업무를 사실상 해수부 공무원들이 장악하게 만들겠다. 조사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필사적으로 로비를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해수부하고 유람선 업체하고 유착관계 이런 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선박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둘러리 쓰고 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꼬질 때 나갈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척결이 돼야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지 않겠는가,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결과들은 그런 의심에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친박 핵심인 유기준 의원이 최근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투입이 된 건지를 억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해 최고사령탑을 친박으로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